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NPL이 무엇인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Non-Performing Loan, 실행할 수 없는 대출, 즉 부실채권을 NPL이라고 합니다. NPL은 주로 썩은 사과의 비유가 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잘 익은 사과 한 상자를 순식간에 썩게 만드는 아주 영향력이 큽니다. 부실채권도 마찬가지 정상채권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등은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은 국제결제은행인 BIS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경매나 매도로서 회수하려고 하고 부실률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7년도에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금리를 올려라, 구조조정을 해라, 그리고 부실한 채권을 정리해라, 요구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론스타라는 외국 자본이 있었는데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를 해서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먹튀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자산유동화법을 제정을 해서 개인 및 법인이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성화되지 못했고 2009년도에 농협이라든지 총 6개 은행이 자본금을 마련해서 유앙코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NPL 투자는 낙찰함으로써 직접 유입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배당을 받아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NPL 투자라고 해서 다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들 가운데서 좀 안정적인 것, 즉 숨은 보석 찾기를 해야 됩니다. 후순위임에도 투자하기 좋고 안정적인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GPL이라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바젤 본부에 둔 국제결제은행, 국제금융기구가 있습니다. 54개 회원국, 우리나라도 당연히 회원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은행들이 모여서 재정 건전성 확보 기준을 발표를 했고 은행들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비율 8% 이상을 유지 권고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BIS 비율이라고 합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로서 위험 가중 자산은 현금 및 중앙정부의 채권은 가중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지방채는 10% 가중치, 주택담보대출은 50% 가중치, 회사채는 100% 가중치를 두어서 위험 가중자산을 선정을 합니다. 이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를 한 겁니다. 은행의 보유 여신에 대해서 건전성 분리를 보면은 3개월 미만 연체된 것은 다 정상 여신으로 봅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이 된 고정 회수 의무는 추정 손실을 다 부실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20에서 100%까지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NPL의 투자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거죠. 자산관리회사는 자체 경매를 하든가 다시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 또는 개인들에게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고 자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투자의 주 목적은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어차피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할인 인수를 하고 경매에서 처리가 되면 연체이자만큼, 즉 채권 구입하는 가격에 근저당권 최고 한도까지 이자가 붙을 경우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높을수록 NPL 투자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 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해서 최고 이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NPL은 개인 투자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7월 25일 대부업법 개정에 의해서 개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자를 통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리고 현재 투자 가능한 자는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에는 캠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있고 부실기관 정리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업자는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서 자본금 5억 이상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운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개인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 범인이 건저당권자 및 채권자일 경우에는 개인 NPL 투자가 가능합니다. NPL 투자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론쉘 방식과 채무인수 방식이 있고 그 외에 사후정상 방식, 대변제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론쉘 방식은 개인이 투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인수 방식이라든지 사후정산 방식, 대변제 방식은 개인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와 NPL의 차이점은 일반 투자는 당연히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인수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NPL은 대부분 경매 물건 중에 34% 정도가 대상 물건이 됩니다. 물론 개인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경매 물건 중에 이루어진 것이 가장 많습니다. 계약은 채권 양수도 및 채무 인수, 대변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상당히 어렵고 채권 양도 금액도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단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 양수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 및 소요 기간을 잠시 보면은 연체 이후 배당 종료까지 짧게는 17개월, 많게는 20개월 정도, 이렇게 상당한 오래의 기간이 걸립니다. 자금 유통이 어려운 금융기관이 매각을 함으로써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NPL 투자자들은 개시 결정 이후 채권 신고 종기일 이후에 참여해야만이 정확한 권리 분석, 선순위 채권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소부가 나는 겁니다. 경매 투자에도 준비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과연 안전한가, 리스크가 있을 경우 제거 가능한가, 만약에 낙찰해서 유입 취득할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나에게 맞는가, 그 실패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게 경매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가, 또는 나의 역량, 즉 자금이라든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관심 분야라든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나의 역량도 파악을 해야 되며, 만약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가치를 업을 시켜서 재매각을 할 수가 있는지 임대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경매 또는 NPL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경험을 풍부히 쌓아두어야만 기회에 있을 때 충분히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PL 매입을 하는 장점은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채권 인수할 때 건저당부 질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채권을 다시 재매각을 할 수가 있고 배당으로서 종결할 수 있고 입찰에 참가해서 그 물건을 낙찰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NPL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투자금 회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황금성이 빠른 거죠. 그리고 낙찰이 용이합니다. 채권을 내가 매입한 후에 그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높고,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관계 수료,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어서 정보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낙찰이 용이한 거죠.
단점도 있습니다. NPL은 부실 채권으로서 선순위 채권 부실을 잘못했거나 채권에 비해서 담보가 부실할 경우는 손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는 경매가 정지되기 때문에 회생 종료가 될 때까지 이자 부담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채권자 변경, 채무 인수, 그 다음에 건전당권 이전, 채권 양도 통지 등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NPL 물건으로서 등재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거나 대출받을 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변경, 통지 등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경매 시에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채권에 비해서 낙찰가가 낮을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지식, 담보된 물건의 상권 분석이라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즉 지상권, 대항력인 임차권, 유치권 이런 데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담보물건 가치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즉 주변과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배당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도 고려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임대를 운영할 것인가 또는 직접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매 사기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매입 전에는 준비 사항도 많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경매가 한없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 여부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장 확인을 해서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점은 없는지 시세도 파악해서 내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경매된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NPL은 할인을 받아야만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 이임장 등을 받아서 경매계에 방문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그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매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저당권도 이전 부기 등기를 해야 되고 건저당권 질권 대출도 해야만 자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도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당권보다는 선순위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비 등 공익 비용이 최우선으로 면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 보증금이 저당권보다 선순위 변제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재보상금 등 선순위로 변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부동산 종합세라든지 양도세,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건저당권보다 선순위입니다. 인수되는 권리, 건저당권보다 앞서는 법정지상권이 없는지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없는지 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조사를 해서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 후에 매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과 여러 투자 상품 하락이 겹치면 경매 시장 또는 NPL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준비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재테크를 멈춰서는 안 된다. 워런 버핏은 끝나지 않는 불안은 없으며 위험은 단지 경기 변동의 일부이다. 불안과 폭락에도 웃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50% 이상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실패를 했을 경우 가족이 피폐해지고 빈곤, 불행해집니다. 돈은 못 벌어도 최소한 실패를 해서는 되지 않겠죠.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을 반드시 생각하고 지식과 지혜를 충분히 갖추어 두고 투자에 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